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얼마 전 백기환이 우리 곁을 떠났죠. 조선 최고의 입담이라고 불리던 그겁니다. 예. 문화예술계에서는 뭐 조선 최고의 구라라고도 했죠. 예. 제 생각에는 백기환은 자기 삶에서 큰 흐름에서 자기 삶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 인생에서 그 성과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와 상관없이 그냥 꿋꿋하고 무던하게 자기를 했던 사람이죠.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던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리나라가 아직도 우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데는 그러한 심지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역사책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우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기환도 그 중에 한 명이죠. 보면은 백기환의 바깥 모습, 공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뭐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고 자료도 밖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오늘 기회를 통해서 백기환의 그 속모습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속모습을 보기에는 그 사람의 가족사만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백기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이제 백기환에 대해서 알아보면 백기환은 1932년 황해도 은율 출신입니다. 이북 출신인 거죠. 예. 학력을 보면은 황해도에 있는 1도 초등학교 기록에 따라 좀 다른데 4학년 내지는 5학년에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서울로 내려옵니다. 1950년대 이제 중반이겠죠.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초등학교 중퇴 학력을 가진 백기환이 서울에서는 이제 영어 천재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시장 4.19가 끝나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선 서울시장이 이제 등장했을 시기인데요. 당시 서울시장 집에서 영어 과외 선생을 하기도 하고 천재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서울 시내에.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우느라고 앞을 잘 살피지 못해서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코피를 쏟는다. 뭐 이런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많이 다루게 될 백기환의 아버지 백홍렬입니다. 1984년도에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백기환이 조선 최고의 입담이라고 조선 최고의 이제 시즌말로 구라라고 알려져 있다면은 그에 붙인 이제 백홍렬은 당시 조선 최고의 풍류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 글에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 이름을 남긴다고 차라리 내가 먹던 밥상을 남기지 라는 말도 백기환의 아버지 백홍렬이 자주 쓰던 말이었습니다. 백홍렬은 역시 이제 황해도 은율 출신이고 집은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유지들이 이 녀석이 이제 똑똑하고 전도가 유망하다 해서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서울 휘문고에 유학을 보내고 일본 동경까지 유학을 보냅니다. 일본에 유학을 한 대학은 우리로 치자면 우리나라의 외국어대 같은 정칙대라고 하는데 거기 영문학과로 진학을 이제 하게 됩니다. 동네 지역 유지들의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던 백홍렬이 이제 2학년에 다니다가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 중퇴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졸업장을 딴다고 치자고 일본 놈 아이들 하인밖에 더 하겠느냐고 또 나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유학생들도 꽤 많잖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은 저놈들은 조선 독립을 위해 일할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야. 당연히 그 친구들에게 혜택을 줘야 옳겠지 라고 말을 하고 지역 유지들로부터 받은 등록금과 하숙비 등을 자기보다 전도 유망한 유학생들에게 양보를 하고 자기는 이제 유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백홍렬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9 이후에 초대 서울 민선시장이 되는 김상돈,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김범린, 이런 분들이 이제 백홍열의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백기환에 붙인 백홍열에게는 뭐 관청 출입에는 거리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이승만의 한글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자는 그런 주장이 나왔고, 그게 이제 사회적 파장을 좀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백홍열이 그 장관들을 서울시내 모처에 불러다 놓고 정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돌아온 백홍열은 잠시 한국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는데, 그 유일한 직장 생활입니다. 아마 아주 짧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현재 지금 말로 하자면 럽보 기자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에 이제 금광 바람이 불어서 금광을 발견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백홍열이 이 금강 취재를 갔는데, 그 금강 광산 주구가 이제 백홍열에게 그에게 촌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홍열은 그 촌지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금액을, 그 촌지를 받자마자 백홍열은 직장을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고향인 언율로 내려가서 뭘 하는고 하니 동네에 절을 짓습니다. 그 절 짓는 작업이 한 2-3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받았던 촌지를 절 짓는 데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왜 절을 짓느냐, 촌지를 가지고 라는 질문에 백홍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일제시대죠.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잖아. 그저 마음 하나 잘 붙들게 해주는 건 역시 불교가 아니겠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이 완공되고 낙선 법회를 하는데, 또 이 풍류가께서 아랫마을에서 소를 잡고 또 막걸리를 드리고 해서 크게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특별한 직업 없이 평생을 이제 서울로 내려와서 평생을 살게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백기환도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살림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로 되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분은 그 한량으로 계속 풍류객으로 계속 사셨는데요. 농담 삼아 이런 말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놓을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부족간을 시키고, 그래서 고기를 넉넉히 먹을 수 있고, 둘째는 양조장을 시키고, 그래서 고기와 술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하고, 또 세 번째 아이에게는 양복점을 시켜서 내가 어디 다닐 때 내 행색이 누추하지 않도록 하고, 또 술과 고기와 행색은 멀끔하더라도 밥은 먹어야 사니까 넷째 아들은 쌀집을 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백기환은 백홍열의 삼남입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아들이 넷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셋이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제가 본 기록에서는 백기환이 삼남, 막내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백기환 세 번째 아들이고, 6.25 당시에 백기환과 부친은 서울에 있었고, 백기환은 당시에 뭐 어린 나이입니다. 10대 후반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아들이 북한에서 인민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남겨두고 온 아들이었겠죠. 당시는 이미 제법 장성했을 테니까요. 둘째 아들은 남한에서 국군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희한한 이제 상황이 초래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심하면서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둘째가, 국군이 된 둘째가. 그래서 휴가를 와서 조용히 있다가 아버지한테, 그 당시는 아버지가 이제 관가에 높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후방으로 빼달라고 전방에서 못 있겠다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형님이 인민군으로 북쪽에 있는데 어떻게 북쪽에다 내가 총을 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홍열이 야단을 칩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너는 이왕에 총을 든 국군이야. 그러면 국군답게 살고 죽어야지. 또 인민군은 인민군답게 살다가 죽는 것이고, 네 형이 인민군이라는 게 도대체 너한테 무슨 문제냐. 둘째는 그렇지만 고집을 잘 꺾지 않았고 계속 아마
졸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화가 난 이 부친이 먹고 있던 죽사발을 둘째 아들 얼굴에 집어 던지고 맙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군에 복귀를 했는데 둘째 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두 통의 편지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둘째 아들의 전사통지서였고요. 두 번째 편지는 동생 백기환한테 보내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 백기환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형은 북녘 땅에 총구를 겨눌 수가 없어서 그저 총구를 하늘에 대고 빵빵 쏘는구나.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거라. 이런 유언 같은 편지를 남깁니다. 둘째 이름은 기현인데요. 백기현. 기현은 꽃다운 24살에 그렇게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잃고 전쟁이 끝난 4년 뒤에 1957년에 북한에 남았던 이제 첫째 아들이 난파 간첩이 되어서 이번에는 서울의 아버지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홍렬은 돌아온 자식을 이제 더없이 따뜻하게 가슴에 품어주었는데요. 그 없는 살림에 따뜻한 밥에 고깃국을 차려서 먹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 부자간의 정을 나누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급습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백홍렬은 경찰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봐, 저 아이는 내 맏아들이야, 알아?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저쪽에서 길을 쓰고 내려온 것뿐이야. 간첩? 그따위 개수작 같은 말이 어딨어. 그건 너희들이 만든 이름만이야. 내 사전에 그런 건 없어. 자네들도 생각해봐. 북한에서 목숨 부지하고 살려면 그쪽에 충성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래 안 그래? 경찰들은 우물쭈물 노인의 말을 경청해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큰형 기성씨는 백기성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서 형무소에서 10년을 보내고 60년대 말에 이제 풀려 나옵니다. 첫째 형은 2003년 아마 그래도 이북에 자기 가족이 있었겠죠. 부인과 자식들이 2003년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한 천하의 풍류객 아버지 백홍렬도 생전에 가끔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식 이야기를 할 때면 엉엉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집의 셋째 아들 백기환도 얼마 전 형들의 뒤를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저희 곁을 떠나갔지요.